일단은 뭐 하이에크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이에크가 사실 경제학계의 유명한 분들하고 3번에 걸쳐 큰 논쟁을 경제학사에서 펼쳤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유명한 사람들하고 한 번 정도 논쟁을 평생 가서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3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메이나드 케인즈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가 프랭크 나이트라고 왜 기업가 정신을 어깨 위에 불확실성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고, 시카고 학파를 창설한 사람이죠. 프랭크 나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학계나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또 사회주의를 꿈꿨기 때문에 더 이상적인 사회로 그래서 사회주의 이 3번의 사상전을 펼쳤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노예의 길이라는 책은 이제 하이에크가 영국으로 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위냐면 하이에크가 처음에 다음번에 여러분이 하게 될 오늘 여기 와 계신 이제 박종훈 위원장님께서 다음번에 또 미제스의 대작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노예의 길은 어떻게 보면 그 체계적인 원리를 이렇게 서술했다는 책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당시 분위기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으로는 학술적으로 꼼꼼하게 쓴 책은 아닌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다음번에 하게 될 인간 행동, 미제스의 인간 행동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나름의 체계화시킨 그런 책이라서 그런 데는 견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실 독일에 있다가 이제 가게 된 경위는 처음에 라이오넬 로빈스라고 런던 스쿨 이코노믹스에 로빈슨 말고 로빈스라고 있습니다. ROBINS인가? 로빈스라고, 라이오넬 로빈스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초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캠브리지 케인즈 쪽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 변동론을 좀 가르쳐 달라고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에 거기에 이제 초빙을 하는데, 그 초빙된 자리에서 이제 그걸 하다가 나중에 그 영국이 더 마음에 들었는지 어쨌든 영국 국적도 없고 교화에 사는데 이제 있어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독일에서 겪었던 어떤 사상적인 흐름, 그러니까 사회 개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하고 말하자면 개개인의 그 자유보다는 그걸 뭔가 사회 전체의 목표를 더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자꾸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이제 이상하게 그 부분에서 경종을 울려야 되겠다고 썼는데, 이제 사실 여기 부제로 붙어 있는 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노예의 길 그러면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진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여러분 사회주의 계획경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련 같은 데잖아요. 그죠? 동구나.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소련은 영국하고 같은 그 동맹이고, 그 다음에 또 독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련에 대해서는 별로 쓰지 못했고, 그 연유로 의해서. 근데 그러면 어떻게 또 얼핏 생각해, 독일은 그러면 어떻게 히틀러가 있었던 그 독일은 사회주의하고 정반대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회주의란 게 미제스나 하이에크가 말한 사회주의란 게 생산수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재산이죠. 여러 가지 건물이나 토지, 그 다음에 기계 등등.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소유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갖다가 각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어떤 계획 당국에서 하는 그런 체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제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주의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간략하게 이 정도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여기 이제 나누어드린 글자로 된 노예의 길의 현대적 의미, 이거는 전번에 제가 한번
노예 길에 대해서 얘기할 일이 있어가지고 정리를 했던 걸 여기저기 정리했던 걸, 여기저기 얘기했던 걸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뒀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현진권 원장님이 자꾸 옛날 센터 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자꾸 소장 입에 익어서 소장이라는 말 자꾸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재밌는 가사 같은 것도 좀 적어놓고 했으니까 사실 그 가사들이 보면 현 원장님이 평소에 이제 대중화를 부르짖으시는데 시민 강자도 제가 능력이 아주 출중했더라면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 좋을 텐데 아직 제가 그 정도 경장까지 못 가서 셋째 페이지네요. 두 번째 장에 거기 보시면 하이에크랑 케인즈 둘이 서로 디베이트 서로 치고받고 하는 랩으로 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면 난 시장을 풀어주길 바래. 첫 번째 하이에크 그러니까 케인즈가 우린 정부 지출이 필요해. 자 이제 경기 부양 시즌. 내가 말했지 우린 결국 죽는다고. 저축은 파멸이야.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 역설 케인지안들이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에크가 시장은 시간과 이자율이 조정하지. 그리고 쭉 나갔고 재밌기는 중간에 제한된 저축은 잘못 투자되고 소비 격시 늘어나지. 그래서 붐은 버스트로 바뀌고 이자율이 오르지. 그렇게 쭉 되고 난 다음에 하여튼 그 다음에 또 밑에 선거 시즌이었는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지방선거 했잖아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짜 점심을 준다는 구실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뭐 이런 이야기들. 자 대충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이런 정도 얘기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먼저 이제 케인즈인데 사실 케인즈는 굉장히 달변인데다가 요즘으로 치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능 쪽에도 굉장히 소질이 있고 무용부터 예술 그러니까 다방면에 굉장한 어떤 약간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그리고 또 예언한 거 적중하기도 했죠. 이카노믹 컨시퀀스 피스라 그래갖고 독일 배상금 전쟁 배상금 많이 물리면 결국 문제 일으킬 거다 그랬는데 결국 2차 대전 일으키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해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장기에 우리는 다 죽는다 했던 말의 본래 뜻은 사실 나중에 케인즈가 죽을 때 실진지는 모르지만 하이에크한테 자기가 잠시 그냥 편의적으로 그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였지 저 정도로까지 하라는 거 아닌데 후회한다는 그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데 그게 뭐 정말 어떤 무슨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케인즈가 워낙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를 떠나서 사람들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그런 점이 있었는데 어쨌든 1920-30년대 경기 변동론을 케인지안 혁명이라고 할 때까지 케인즈 이제 여기에서는 뭐 거의 유일한 라이벌이라는 의미는 사실 이론 자체는 미제스라든가 스승인 미제스가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분들을 그게 합해져서 나온 게 이제 경기 변동론인데 근데 그걸 이제 케인즈하고 논쟁을 붙으면서 주로 이제 그걸 하기는 하이에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걸로 사람들한테 역시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게 우리 지금은 사실 누가 받았는지도 지금 잘 모르는 경우도 많지만 아무튼 그게 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케인즈의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경기 변동론에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결국은 지금 투자나 소비 이런 것들을 투자가 많이 되는 건 물론 경제가 좋은 건데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많이 막 하는 게 사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가끔씩 사람들이 성장과 안정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누는데 그것도 하이에크가 봤다면 아마 그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랬을 거예요. 성장이란 말을 약간 경기 부양을 해서 돈도 풀고 막 자꾸 이런 걸 성장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안정 그럴 때는 또 타이트하게 돈을 줘오고 하는 걸 안정이라고 그렇게 대비를 많이 시키는데 그 경제학 같은 데서 하이에크는 아니다. 경기 침체는 결국은 이전에 과도하게 붐을 조장시킨 그 결과다.
이제 그런 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유일한 라이벌이었다는 거고요. 이게 거꾸로 갔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이미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Fear the Boom and Bust라고 제가 그 읽은 책 가운데 그 경제학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잘 쓴 책이 소설처럼 쓴 책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러셀 로버츠가 쓴 책인데요. 그 번역되어 있고 인비저블 하트라고 그게 사실 그 경제학 그 교사 고등학교 미국 고등학교 경제학 가르치는 사람하고 영문학 가르치는 그 여선생하고 둘이 이제 러브 스토리를 경제학 내용을 섞어갖고 재밌게 그린 게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쓴 사람이 러셀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또 하이에크와 케인즈 간의 그 논쟁을 랩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을 가지고 아주 재치 있게 잘 썼어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또 각 유수한 대학들에서 재미도 있고 해서 그런지 거시경제학 교재로도 많이 쓰인다고 그럽니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라운드 1에 보면 거기 이미 보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하이에크가 이제 그 호텔에 도착해갖고 파이트를 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이제 케인즈랑 호텔에 도착했는데 말하자면 사상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죠. 권투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호텔에 갔더니 성경 대신에 일반 이론 책이 있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상당히 위트 있으면서 잘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셨던 분들도 한번 그 가사를 음미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프랭크 나이트인데 나이트는 사실 좀 독특해요. 저기 시장을 뷰캐넌 이제 제임스 뷰캐넌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양반이 그 제임스 뷰캐넌 공공선택론 아마 좀 다음번에 아마도 공공선택론도 할 것 같은데요. 합의의 분석인가요?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나이트한테서 배웠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자유시장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서.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그 뭔가 정치 분야 혹은 공공 분야는 사람이 아닌 완벽한 어떤 존재가 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자기도. 근데 그게 똑같은 사람이 하는 거다. 거기도. 시장에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똑같은 그런 눈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 정치 시장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고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나이트라고 합니다. 프랭크 나이트. 그런데 묘하게도 또 다른 쪽에는 또 완고하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자본 이론을 하면서 아주 독특한 시간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시간 개념을 없애는 이유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를 들면 뭐 자본재라는 게 인간이 만든 생산수단, 천연자원이야. 천연자원은 토지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나온 건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걸 물론 생각은 결국 그 자본재를 만들게 하는 생각은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니까 그걸 위해서 만든 거긴 하지만 자본재가 만들어져 그걸 통해서 또 소비재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이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워낙 또 오스트리안을 먼저 배워서 그런지 그 묘하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어떻게 그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하나씩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우리가 딱 일점 시점을 보면 토지도 있고 뭐 그다음에 생산재도 이미 있고 이걸 머리에 둔 건지 글쎄 저는 지금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총량 개념 그러니까 어떤 그 자본재 구체적 자본재가 아니라 총량 개념으로서의 자본 그래서 두 가지를 했는데 시간 개념을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이트에서는 시간 개념을 그 이자율하고 연결시키는 고리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화폐 이론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사실은 또 케인즈와 다르면서도 또 그래서 프리드만 같은 경우도 보면은 프리드만의 교시 경제학이 한편으로는
자유주의 같은데 또 총량적으로 뭐 약간 그 조작해서 조정하고 뭔가 그럴 땐 또 조금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풍기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트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두고 이제 미솔로지 오브 캐피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당시 논쟁을 벌일 당시에는 아마 여기에 학생으로 와 계시는 여러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오랜 경력을 가진 나이트 같으면 노 교수쯤 되고 그다음에 그 이름이 상당히 알려진 노 교수 하이에크는 아직 새파란 젊은 사람이고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일단 그 흥미로운 얘기부터 하나씩 이게 이제 제가 찾다 보니까 이게 더 타임즈 옥토버 19 10월 19일 1932년 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퍼블릭 웍스 그러니까 여기 타임즈에서 그러니까 우리 신문도 그런 걸 가끔 하는 아마 그걸 흉내 내가 찬반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도 퍼블릭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기가 좀 나쁠 때 경제학자들한테 당신들은 이때 퍼블릭 웍스를 공공사업을 벌이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떤지 의견을 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흥미롭게 여기에 이제 케인즈와 하이에크가 각각 여기 보면 이름들을 보면 여기에 보이시죠? F.A. 폰 하이에크 그죠? 하이에크가 있고 저쪽에 보면 케인즈, J.M. 케인즈 보이죠, 그죠? J.M. 케인즈 보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또 피구, 세실 피구도 있고 저명한 사람들 그 경제학 이제 교과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이 다 저기 이제 딱 여러 명이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래서 몰라 형식을 잘 갖춰서 그런지 요즘 아니면 요즘 너무 흔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우리로 치면 뭐 지식인 성명서 비슷한 그런 건데 그런 걸 신문에 이렇게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LSE하고 LSE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오넬 로빈스가 주축이 돼가지고 케인즈하고는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하이에크를 통해서 이제 낸 거죠. 그게 이제 경기 변동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럼 뭐 이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케인즈한테서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논쟁인데 이게 결국 이제 여기서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했는데 여기서 발견 과정으로서의 경쟁. 사실 그 아까 치명적 자만이란 이야기랑 똑같은 맥락인데 경쟁이란 걸 갖다가 해서 뭔가 그런 경쟁이란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렇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어가는 과정. 그걸 빼버리고 나면 그게 만약 없다 그러면 사실은 정보라든가 잘 알려진 세상이고 그게 또 치명적 자만이란 말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또 경쟁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또 발견 과정으로서 그 나름대로 뭔가 더 나은 것들이 아직 해보지 않아서 경쟁하기 전에는 잘 모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주의 계산 논쟁 과정에서 이제 저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격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정보 전달이라는 것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 이제 저게 굉장히 누구죠? 그 사람 버틀러라는 사람이 아담 스미스 연구소 소장을 하는 버틀러라는 사람이 얇은 책, 그 시장 경제의 법칙이라는 책을 냈는데 거기 보시면 그 가격 시스템은 실시간 메시지 전달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이앤의 비가 장례식이 있는 날 그 애도하는 사람들이 또 생활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날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공급과 수요가 가격은 올라가고 바쁘게 돌아가다가 그래서 자기가 결혼 선물로 아내에게 꽃을 사다 주려던 결혼 몇 주년 기념으로 그 계획을 다 해놨는데 그 갑자기 너무 비싸져서 꽃 대신에 초콜릿으로 이렇게 바꾼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가격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사회에 뭔가 바쁘게 지금 뭐 필요한 뭐가 급히 필요하고 또 조금 지난 데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아이디어들을 응용해서 나온 것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도 이제 서서히 나오죠. 그 심야 전기 싸게 하고 실시간 이제 전력 수요에 맞춰서 뭐 그 가격을 바꾼다든가 혹은 뭐 또
도로 같은데 혼잡 시간대에는 혼잡 그 사람들한테 바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부과함으로써 바쁘지 않은 사람은 저기 혼잡한 시간을 피해서 다니도록 이렇게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가격의 정보 전달에 관한 거죠. 그래서 또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all parties of socialist인가 뭐 그럴 거예요. 모든 말하는 사회주의 정당인들에게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뭔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상적인 그걸 하는데 한 가지 이제 지식의 문제나 발견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해했더라면 아마도 자기도 마일드 소셜리스트라고 그랬거든요. 자기가 젊을 때. 그래서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의도하고 의도치 않은 결과하고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의도한 결과대로만 세상이 된다면 사실은 뭐 경제학 따로 공부할 필요 없이 그냥 의도만 맞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기로 한다 뭐 이걸로 합의를 해서 그냥 끝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의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또 따르기 때문에 이런 원리도 배우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에게 바쳤습니다. 이 책을.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제대로 제대로 그러니까 좀 그런데 역사적인 그러니까 모든 한편으로는 개인들이 주체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그 맥락이랄까 이런 걸 벗어나기는 어떤 면에서 저는 뭐 운명론자는 아닌데 틀림없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런 점에서 뭐 DNA도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그것처럼 그 당시 분위기란 게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하이에크가 나왔다 보니까 그의 스승 미제스라든가 혹은 그 위로 가면 맹거라든가 벤 바베르크 이런 사람들 슌페터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들을 조금 이제 알고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의미에서 오스트리 학파를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계산 논쟁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쓰이는 정보들은 개별 시간 아까 실시간 정보 전달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속 이제 그때 맞게 계속 조정되는 거죠. 미세하게. 심지어 뭐 아마도 그렇게 되면 혼잡한 시간대도 많이 가격에 의해서 조금씩 조정되지 않을까 이런 식이 되면은 마치 우리가 가격의 변화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물 거래를 하게 하면 훨씬 그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격의 기능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 경제학 이제 교과서를 여기에 뭐 경제학 하신 분도 있고 또 경제학을 뭐 꼭 공부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게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인센티브에. 아까 보이지 않는 마음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1달러 빨리 뛰어나온 사람한테 1달러 주겠다 그러니까 전부 멈춤멈춤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5달러 주겠다 그러니까 또 약간 그러다 누가 나와. 그 다음에 20달러 그러니까 서로 막 그냥 빨리 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처럼 인센티브란 게 똑같은 노력을 해서 얻는 정도가 더 크면 그러니까 돈이란 게 목적을 자기가 개인들이 어떤 삶의 목적이나 가치들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걸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 시간이고 뭐 전부 다가 수단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센티브란 게 가격이 인센티브 기능을 하죠. 가격이 비싸면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하고 또 덜 사려고 하고 싸면 더 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인센티브 기능을 하는 거고. 근데 그것 외에 이제 정보 전달 기능을 한다. 정보 전달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사실 경제학자들이 아담 스미스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정보의 문제들이 조금씩 언급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나의 말하는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익숙하게 그 단어들을 이렇게 알게 하도록 만든 사람 공로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뭐 미제스나 이런 분들도 공부가 있지만 하이크가 상당히 크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그걸 갖다 특별히 지식의 문제, 지식 정보의 문제를 날리지 프라브럼이라는 용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보는 관점, 모델을 이해해야 이론을 만드니까 그거랑 실제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거, 모델 속에 있는 그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자칫 혼돈하기 쉽다는 점을 잘 부각했고 어떤 점에서는 사회주의 그 노예의 길 이야기도 그걸 말하자면 이상이라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좋은 걸 했지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나가서 불행하게도 케인즈한테 지면서 아까 경제학자라서는 좀 아쉽다 그랬는데 Prices and Production 가격과 생산 그걸 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읽기가. 왜 난해하냐면 프로세스를 다루다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균형이 아닌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데 만약에 균형이란 걸 가격과 수량이 전부 딱 서로 잘 코디네이션, 매칭이 잘 돼가지고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는 각자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그런데 가격과 수량 가운데 그 균형이 아닌 데서 어디에서는 거래가 딱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순간 또 다른 게 되잖아. 다른 어떤 그게 될 거고. 그래서 마치 고양이가 뒤를 쫓듯이 이거 계속 움직이는 것일 뿐 그게 어떻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실은 조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한번 아웃 오브 이퀄리브리엄이면 영원히 이퀄리브리엄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가능해져요. 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 거기 보면 많은 것들이 균형이 아닌 데서 아닌 쪽으로 가면 이게 균형화하는 힘이 있다 그러는데 흔히들 그게 실제로 그게 있을지 자기는 의문도 표시하고 그래서 그런 등등이 주위에 붙어있고 그래서 읽기가 난해할 정도로 실은 경제학에 대한 상당히 천착을 하고 있다가 이제 문화나 법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간 게 계기가 실은 케인즈한테 이제 패배했다 그래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러면서 뭐 하여튼 그쪽으로 시카고 대학에 갈 때 경제학과에 간 게 아니라 다른 데 갔죠. 무슨 철학, 사상 뭐 이걸 하는 그쪽 부서로 갔는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갖고 또 하이크가 좀 독특한 또 시장에서 그러니까 문화라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규칙을 선별해 간다는 거죠. 그 과정은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그게 개구리가 앞에 뭐가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뱀인지 팔인지 잘 모르겠다. 앞에 있는 게. 그러면 잘 모를 때 그리고 크기도 잘 모르고 일단은 접근하지 않고 이제 좀 도망갈 준비부터 하고 이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모양 크기가 자기보다 좀 작으면 이제 일단 접근하기로 하고 뭐 이런 룰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걸 삶을 통해서 심지어 어떤 것들은 이제 DNA나 행동이나 이런 데 체화됐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나름대로 설렉트 되고 문화란 게 그런 측면에서 누적된 어떤 과정, 언어도 그렇고 어떤 그런 걸로 보는 그걸 문화의 진화, 문화적 진화론, 규칙이라는 체계가 그걸 사람을 만나면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왜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손을 내밀고 그게 뭐 무기 없다는 뭐 그런 거라든가 뭐 어떤 것들이 뭐 하여튼 그런 등등 이야기가 어쨌든 이제 하이크가 문화적 진화를 경제학이 본격적인 의미의 경제학이 아닌 그런 쪽으로 넓혀갖고 그 덕분에 하이크가 사실 젊을 때 뭐 심리학 센서리 오더라 그래가지고 감각적 질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 책도 쓰고 아주 젊을 때 경제학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하이크의 특징이라고 보면 사실은 다른 경제학자들과 달리 이런 부분들 규칙의 진화 그다음에 패턴 어떤 균형화되는 게 실은
어떤 그 각각의 가격이나 수량이 균형화 되는 게 아니라 실은 패턴들, 이런, 그 패턴들이 나름대로 균형화되는 거지, 가격이나 수량 같은 건 자기가 보면 아니다. 일반 균형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다고 말이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제학자들하고 다르게. 노 얘기를 1941년인가 그때 나왔는데요. 이제 그때 대공황 영향 때문에 그게 이제 자본주의 탓으로 이렇게 여겨가지고 뭐 불공평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었고, 그걸 지지한다거나 그러면 왠지 그 뭐랄까 시류에 어긋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으로 봤고, 누가 옛날에 그 저기 월간조선의 배진영 기자 이제 그 칼럼을 쓴 걸 봤더니 그 물고기가 살아 있는 거는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살아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보면 진짜 하이에크나 미제스 같은 사람은 정말 살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대공황 영향 때문에 자본주의는 불공평하고 불안정하다는 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시장 실패 이론들이 광범하게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저것도 뭐 좋은 의도죠. 사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학을 하는 게 무슨 뭐 감정도 빼고 뭐도 하지만 실은 그걸 해갖고 뭐 뭔가 보람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득이 되든 아니 보람이 있든 뭐가 있어야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경제학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더 좋은 쪽으로 고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이론이 시장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걸로 바뀐다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함정이 이제 모델을 갖다 만드는 사람하고 실제 경제학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공해 문제 이야기할 때 피구세 같으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제 누가 오염을 방출하는데 자기는 오염을 방출하면서 공장 굴뚝 연기. 근데 그게 이제 물건을 재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건 좋은데 그건 포지티브한 거고, 네거티브한 거는 연기가 만드는 과정에서 연기가 나오니까 소음이 나거나 연기가 나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 자기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서 그걸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지불을 하도록 함으로써 세금을 매겨서 적정 생산량을 지금보다는 좀 줄이게 만든다. 이 아이디어니까 아까 세실 피구가 이제 개척한 건데, 그런 의미가, 그리고 또 더 섬세한 부분은 그냥 무조건 못한다가 아니라 세금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담을 정도에 맞게 세금을 경중을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편익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걸 시장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열중하다 보니까 시장 실패 이론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 그런 걸 시장을 옹호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걸 너무 이제 지적 오만에 빠지면 안 된다. 페이털 컨시트에 치명적 자만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는 이제 굉장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왕따를 당하기 십상이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 간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경쟁 모형도 또 정치하게 만들어지고, 또 그걸 배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경제학자가 모델을 다룰 때의 경제학자와 정책을 담당할 때의 자기랑 이게 다른 입장이라는 걸 잘 인식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외부성, 우리가 이제 아까 공해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생각해 보면 이것도 지식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누구한테 정말 가정하듯이, 흔히 그 코지안들이 설명할 때 가정하듯이 누구한테 피해를 얼마나 주고 얼마 이걸 알 수 있으면 간단해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시장에서 알아. 너 나한테 얼마 피해 줬잖아. 그럼 거래를 하려면 피해를 보상을 안 해주고, 그리고 거래하면 결국은 그걸 알아내는데 너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공해가 먼지가 막 돌아다니는데 누구한테 피해를 어떻게 하든지 매저하거나 그걸 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게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해보면 시장의 실패가 아니라 원래 삶 속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매저하는데 돈이 더 드는 걸 어떻게 해.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 믿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지. 그게 무슨 시장 내지는, 그건 이제
뭐 어쨌든 그런 건데 아무튼 외부성, 공공재, 독점, 뭐 불안정 경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제가 오스트리아 학파 쪽 공부를 하게 된 계기는 실은 이런 거 읽으면서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습니다. 하러 가게 됐고 그런데 이제 하이에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도 나오듯이 나이트의 경우에도 아까 시장을 뷰캐넌한테 시장의 작동에 대해서 깨우침을 줬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마 기독교 공동체주의 그쪽에 좀 나름대로 뭐 심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 그 당시 정서적인 그런 거 같이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또 공산주의의 불큐에 대해서도 굉장히 칭송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요.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튼 그 다음에 참 또 묘하기는 이제 나이트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경제 이론을 잘 아는데 또 다른 매력이나 또 다른 것 때문에 체질적으로 자본주의 같은 건 또 별로 마음에 탐탁치도 않고 그래서 나이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하려면 사실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에서 말한 거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나이트가 해요. 뭐냐면 권력의 소유와 행사를 싫어하는 사람이 권좌에 앉을 확률은 너무나 고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노예 플랜테이션에서 매질하는 지배인의 직업을 얻을 확률과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지시하고 말 안 듣는 혼내고 뭐 이런 거 할 그런 사람이란 게 권력,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왜 더 나쁜 사람들이 탑에 오르는가라는 장인데 결국 나이트가 했던 이야기들을 또 다른 식으로 풀이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커뮤니즘의 벌추는 또 나름대로 또 칭송을 했습니다. 나이트가. 그 다음에 이제 노예의 길도 결국은 자유하고 대비해갖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자유하고는 거리가 먼 체제다. 개인의 자유와 그 이야기를 이제 풀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얘기하면 추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그게 결국 자기가 뭔가 바람직한지 뭐 어떤지 그런 걸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하고 딴 사람만 침탈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랑 자유민주주의하고는 결합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의 이제 소련 공산주의 하는 걸 보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이상은 참 좋은데 저렇게 안 하고 민주적으로 뽑아 그 사람들이 좀 할 수 있고 좀 더 그렇게 독재 아주 그거 아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식인들 사이에 굉장히 퍼져 있었는데 은연중에 근데 이제 딱 그 노예의 길은 사회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결합될 수 없고 독재, 전체주의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귀결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정치적 자유, 뭐 경제적 자유. 저는 경제적이라는 걸 붙이니까 왠지 돈하고 돈만 밝히는 자유 뭐 이런 것 같아서 경제라는 말이 좀 잘못 좀 그래요. 그게. 그래서 근데 저 하이에크 했던 얘기가 자유란 게 뭐 그렇게 나누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목적을 통제하고 싶으면 목적을 실행할 수단을 통제하면 돼요. 그래서 언론을 통제하고 싶으면 인쇄기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제한을 심하게 둔다든지 누구만 할 수 있다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검사를 받게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두면 수단에 대한 그러면서도 언론 자유라고 그러면 돼요. 그냥 너 말할 거 말하지 않나 이러면 돼. 사실은 그래서 그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점에서 그 자유 언론이라는 거는 실은 그걸 사주는 사람, 봐주는 사람, 돈이 그것들이 정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사람들이 사는지 아니면 누가 돈을 갖다가 어떤 뭉치돈을 만들어서 어디에다 주고 하는지 그게 실은 언론이 실제 자유로운지 말지 하이에크적인 관점이 다르면 그 포인트지 그냥 무슨 뭐 정치적 자유 있나 없나 너 말할 때 뭐
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 어떤 수단, 삶을 뭘 하기 위해서는 수단 양성이 필요한데 그걸 통제를 하면 결국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들도 통제가 된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경제에 대한 통제는 결국 삶에 대한 통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 드는 예로는 외환 통제를 하면 이민 가고 싶어도 뭐 돈을 다 바꾸고 팔고 하는데 뭐 장애가 있고 환전도 뭐 허가를 받아야 되면 그건 뭐 이민의 자유가 없는 거랑 똑같죠, 사실은. 그런 예들을 그거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제스에서 나온 것 같아요. 미제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이에크도 미제스한테 배워서 어떤 거 읽어보면 그 미제스 이야기인지 하이에크 이야기인지 원류가 어디서 나오는지 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에크 철학들이 좀 보면 뭐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걸 또 잘못 이해해서는 곤란한데 이 사람이 말하는 구조적 무지란 거는 이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 책이 서칭하고 이거 때에는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ignorance about ignorance. 내가 진짜 뭘 잘 모르고 있는 건지만 잘 알고 있다면 그게 부분이 그 열심히 준비하면 그 다음에 나아질 텐데 내가 뭐가 부족한지 혹은 잘 모르는 게 뭔지 이런 걸 보통 잘 모를 수 있다. 그게 이제 구조적. 그다음에 이제 인성에 대한 맹신을 이제 이게 미제스하고 하이크가 좀 갈라지는 부분인데 미제스는 논리적으로 철저하게 따져갖고 하는 인간이 서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합리적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그걸 빼고는 학문이 뭐 다 없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그랬는데 그 하이크는 또 리즌을 R을 캐피털 R로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맹신에 대해서는 아주 맹렬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미제스하고는 조금 또 다른 미제스하고 통하면서 그렇다고 해요. 미제스는 그 언서튼티라든가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미제스도. 근데 하이에크는 똑같이 하지만 이성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은 뭘 얘기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성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사회주의 계획 당국 내지는 경제학자로서 자기가 다 원하는 대로 수단들을 자기가 고를 수 있는 힘이 있거나 말하자면 능력에 대한 오해를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뭐 또 미제스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의 활용 문제. 지식 이제 결국은 공동으로 쓰게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시장학의 화폐 언어 이것도 결국은 나름의 규칙이 진화되듯이 진화되는 온 거고 가격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규칙의 하나로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예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런 규칙 내지는 이제 하이크만한 암묵적 지식 내지는 이런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뭇잎에 어떤 매끄러운 녹색 나뭇잎에 애벌레가 앉아 있는데 캐터필러 그러죠. 송충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얘가 녹색 나뭇잎에 앉아 있을 때 녹색으로 띄고 그다음에 거칠거칠한 나무 둥치에 있을 때는 갈색을 띠는데 그래서 이제 얘가 색깔을 인지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일본 학자들이 그 환경을 반대로 만들어줬다 그래요. 매끄러우면서 갈색.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거칠거칠하면서 녹색. 이렇게 했더니 얘가 반대 색깔을 띠는 거야.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데서는 갈색. 얘가 송충이가 규칙을 자기가 갖고 있는 규칙은 거칠거칠한 데서는 갈색, 매끄러운 데서는 녹색. 그러니까 얘가 색을 인지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갖고 자기가 하는데 그게 보는 것과 하이크 포인트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실제 보지는 못하더라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획득한 많은 행동 규칙들 가운데는 그런 식의 나름의 그걸 해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일종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하이에크를 그래서 보수주의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게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믿는 게 아니라 마치 송충이가
자기가 이해 못하면서 그 규칙이 자기한테 도움이 되듯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이크는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 자기는 왜 보수주의자가 아닌가 그러면서 또 뭐 쓰긴 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보수주의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또 강조를 많이 했던 게 물리의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의도의 세계 말고 모든 게 인간의 의지, 의도 이런 세계랑 의지와 뜻으로서의 세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한 자연적인 것. 인간이 원래 이제 이 두 가지 구분을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그거 말고 인간의 의지의 산물은 아니죠. 무슨 누가 플랜을 하고 의지해가 만드는 인간의 행동의 결과에서 나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언어라든가 화폐 이게 누가 어느 한 사람이 천재가 탁 만들어갖고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이 이제 시간에 걸쳐서 그게 이제 일종의 아까 그 송충이한테 그런 규칙 거칠한 데서는 갈색 그다음에 매끄러운 데서는 녹색 이걸 띄게 하는 게 나름의 자기한테 자기가 인지는 못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 이게 이제 하이에크가 말하는 암묵적 지식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사실 하이에크에 대한 비판도 참 다양하게 있고 여러분한테 살짝 이제 맛을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흔히들 뭐 저는 그 이야기가 제일 사실 듣기 싫은데 그게 뭐냐면 오스트리아과 공부한 사람들은 뭐 미제스 하이에크만 뭐 훈고학하듯이 한다 전혀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얼마나 저는 이 정도로 맹렬하게 비판하는데 처음 봤어요. 자기 예의는 갖추지만 무섭게 그래서 이 정도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하다. 우리는 그가 굉장히 그러기 힘든데 컬트너 같은 경우도 뭐 하이에크 되게 존경하고 그렇지만 자기는 문화적 진화 그러니까 약간 미제스적인 자기는 잘 모르겠다. 결국은 그 효율 베스트가 선택될지는 자기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결국 마지막에 누가 주고받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흘러서 역사적으로 나오고 아주 불편한 것들은 없어지고 뭐 변화되고 이렇게 했지만 흔적이라는 게 마치 우리 그 진화 쓸모없는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길을 자꾸 같은 길을 왔다 갔다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길이 된다. 근데 그게 누군가 한자 갔는데 마침 딴 사람 또 발자국 보고 또 가고 하다 보니까 길이 된 거지. 그게 뭐 shortest cut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보장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월터 블락 이 사람 또 굉장한 비판인데 나 이 비판 읽어보고 진짜 경이로움을 아까 말한 하이에크가 자기를 많이 이제 학자로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인 걸 고마워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논문이 하이엑스 로드 서프던 이 책인데 일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마치고